알싸하면서도 익히면 단맛이 나오는 매력적인 식재료 양파. 우리 밥상 위 찌개나 볶음 혹은 국이나 샐러드 등 각종 요리에 빠지면 섭섭한 필수 재료 중 하나인데 7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인 양파는 단백질과 비타민C,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소는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겹겹이 건강을 품은 땅속의 진주, 양파와 함께한다. 양파는 화이트푸드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퀘르세틴이란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의 퀘르세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고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난소세포를 잘 자라게 해줘서 난소를 튼튼하게 만들고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고를 때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껍질이 선명하면서 잘 마른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들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은 양파다. 양파를 당당히 주재료로 변신시키는 특별한 레시피 첫 번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정식 요리인 양파 키쉬. 이어서 칼로리도 작고 맛도 훌륭하면서 만들기도 간편한 여름 별미 양파 곤약국수도 만들어보자. 양파는 맵고 단맛의 오묘한 조합 때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양파 키쉬 만들어 볼게요.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양파 키쉬. 먼저 껍질을 벗긴 양파를 2개 준비하고 1개는 채로 썰어 놓는다. 그리고 또 다른 양파는 통째로 놓고 직각으로 썰어 동그란 링 모양을 그대로 살려놓는다. 양파를 고를 때는 겉껍질이 바짝 말라있고 윤기가 나면서 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들어봤을 때는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양파를 고르세요. 뜨겁게 달군 팬에 썰어둔 베이컨을 올리고 앞면과 뒷면이 노릇하게 구워질 때쯤 후추를 뿌려준다. 이어서 썰어놓은 양파채도 함께 넣고 볶아주는데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 올리브유와 후추를 더해주고 양파색이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는다. 볶아진 양파 베이컨은 오븐 그릇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 양파와 돼지고기는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궁합이 매우 잘 맞는데요. 베이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돼지고기 종류와 함께 요리해보세요. 볼에 달걀을 깨뜨리고 소금을 넣어준 다음 거품기를 이용해 잘 저어준다. 여기에 우유를 더해주고 모짜렐라 치즈와 치즈가루, 허브가루를 넣고 섞어준다. 이어서 볶아놓은 베이컨과 양파 위에 썰어둔 링 모양의 양파를 골고루 올린다. 그런 다음 달걀과 함께 풀어둔 재료들을 충분히 부어주고 모짜렐라 치즈와 치즈가루, 허브가루를 한 번 더 뿌려준다. 양파와 계란이 듬뿍 들어간 이 메뉴는 다이어트 메뉴로도 제격인데요. 그럴 때는 치즈 종류는 빼고 만드시면 됩니다. 18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치즈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우면 양파 키쉬 완성. 달걀에 갖가지 채소, 치즈를 넣고 굽는 파이의 일종인 키쉬. 양파를 많이 넣어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으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은 물론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만이다. 양파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채소임에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재료로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양파를 듬뿍 넣고 칼로리가 낮은 곤약면을 곁들인 양파 곤약국수 만들어 볼게요.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은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양파 곤약국수. 먼저 껍질을 벗긴 양파는 가늘게 채를 썰어 놓는다. 그런 다음 그릇에 옮겨 담고 소금을 골고루 뿌려 절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양파의 매운맛이 사라진다. 매운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양파를 채 썰어 15분 정도 놔둔 후에 소금에 절여 놓거나 찬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제거해 주세요.
오늘 요리의 또 다른 주인공, 저칼로리 푸드의 대명사 곤약 면도 준비하자. 먼저 찬물에 담가 시큼한 냄새를 제거한 곤약은 체에 받쳐 물기를 충분히 없애준다. 토마토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꼭지를 떼어낸 후 끓는 물에 넣고 30초 정도 데쳐준다. 그런 다음 재빨리 건져내 얼음물에 넣고 식혀주는데, 이렇게 토마토를 살짝 데치면 쉽게 껍질 제거가 가능하며 껍질을 제거한 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썰어 넣는다. 토마토의 껍질은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줘야 되면 더욱더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식초, 올리고당, 소금, 후추, 허브가루를 한데 넣고 잘 저어 마리네이드 소스를 만들자. 여기에 양파와 토마토, 곤약을 함께 넣고 잘 버무려준 다음 맛이 골고루 배어들도록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켜준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칵테일 새우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살짝 구워낸다. 새우뿐만 아니라 오징어나 참치, 고기류 등 취향껏 좋아하시는 식재료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숙성된 재료들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구운 새우를 올리면 양파 곤약국수 완성! 상큼한 소스의 맛이 그대로 배어들어 입맛 당기는 양파 곤약국수!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풍부한 식재료들이 총출동해 살찔 염려 없는 한 그릇 요리가 만들어졌다.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주며 혈당량 조절과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양파의 이눌린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지방을 녹이고 지방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 양파를 썰어서 베개 주변에 놓고 자면 잠드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대표적인 양념 채소 중 하나이자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만능 식재료 양파. 양파는 향이 강해 생선이나 고기류의 나쁜 냄새를 잡아주고 익히면 단맛이 나 요리의 풍미를 살려준다. 또한 양파는 혈관 청소부로 불릴 만큼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데, 뜨거운 여름 우리 가족의 영양 보충은 맛 좋고 몸에 좋은 양파가 책임진다.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여름철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부족했던 수분이 충전되고 또 피로감도 덜해지죠. 특히 이 껍질에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와 자두입니다. 블루베리와 자두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그리고 노폐물 증가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름에는 이 달콤하고 아삭한 참외도 많이 드시는데요. 보통 참외 꼭지를 떼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참외 꼭지에 나오는 이 쓴맛을 내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꼭 기억하셔서 제철 과일도 먹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드러기는 갑자기 붉어지거나 부종과 함께 심한 가려움을 느끼는 피부 질환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일생에 걸쳐 한 번은 겪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회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발병률이 높다. 두드러기는 피부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모기나 그런 벌레에 물린 것처럼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붉어지고 또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한 그런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발생 기전으로는 피부나 점막에 있는 혈관이 혈관 투과성이 증가를 해서 혈장이 조직에 일시적으로 축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매개 물질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게 바로 두드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치료가 잘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성 두드러기라면 가려움은 물론 수면 장애까지 동반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을 위협하는 두드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두드러기는 원인도 종류도 다양해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화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각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중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두드러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몸이 좀 가렵고 뭔가 좀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드러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두드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무엇에 물린 듯한 그러한 발적 그리고 팽진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생기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를 저희가 얼티카리아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의학 쪽에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서양 쐐기풀이거든요. 이 서양 쐐기풀이 피부에 닿게 되면은 방금 말한 두드러기랑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쐐기풀의 뒷면을 보면은 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털들 안에 두드러기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렵고 따가울 수 있는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 쐐기풀이 얼티카라고 하는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것이 라틴어로 탄다. 타들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때부터 이러한 증상을 갖고 두드러기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두드러기 자체는 피부에 혈관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혈관 반응이 피부 또는 점막의 진피에 나타나게 돼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부풀어 오름으로써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일생을 살면서 몇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피부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의 5에서 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두드러기로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특이한 거는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20에서 40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한참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환자 나이부터 시작해서 한참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연령대에 가장 몰려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피부에 붉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대 수치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 5분의 1 정도가 이 두드러기를 경험해 봤다는 건데요. 그럼 이 두드러기의 증상과 형태는 어떤지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두드러기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나타날 때마다 다양한 모양을 보일 수가 있고요. 여러 사람들은 각각 다 고유의 모양을 보일 수가 있는데 피부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 발바닥을 포함해서 어느 위치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처음에 생길 때는 마치 모기가 물은 것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여러 군데 퍼져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네. 이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반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부분이 좋아지게 돼서 가운데 부분은 정상 피부를 유지를 하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둥근 반지 모양으로 남는 윤상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붉고 주변이 하얗거나 붉게 변하는 형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융합을 해가지고 마치 지도 모양의 모양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개미나 진드기에 물린 것 같은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두드러기 증상은 전신 피부에 어디에나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크기 또한 몇 밀리미터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마치 벌레에 물렸을 때처럼 모기에 물리듯이 부풀어 오르는 팽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붉은색 또는 하얀색의 발적을 동반을 할 수가 있고요. 위족을 만들면서 좀 빠르게 커지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들이 좀
커다란 판으로 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발적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심한 가려움증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네. 때에 따라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낮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들 정도로 가려운 경우도 있고요. 가려움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끔따끔하거나 아니면 찌르듯한 그런 이상 감각을 같이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드러기 증상은 한번 생기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일반 두드러기는 하루 전에 다 소실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혹 특수한 형태의 두드러기는 며칠 동안 한 번 생긴 두드러기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서 혈관에 발생하는 두드러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얼굴 모양이 아니고 마치 풍선을 불어놓은 것처럼 커다란 얼굴로 변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깊은 곳이 붓는 두드러기를 저희가 혈관 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에 좀 얕은 부분이 붓게 되면은 말씀드린 앞서 보여드린 그런 사진의 일반 두드러기가 되겠지만 피부나 점막에 깊은 조직 또는 피하 지방층, 점막 하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훨씬 크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붉은 것보다는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두드러기는 가려움증이 가장 큰 증상이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붓는 혈관 부종 같은 경우에는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는 특히 얼굴, 그중에서도 눈 주변, 입술이 붓는 경우가 가장 흔해서 입술이 너무 많이 부어서 말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혀가 붓거나 입안 점막이 같이 붓기도 합니다. 혈관 부종이 약간 힘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위장관계를 침범을 해서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복통이 생기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을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후두부를 갖다가 침범을 하게 되면은 호흡곤란이나 목소리가 쉬게 나오거나 잘 안 나오는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에도 원인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기전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는 비만세포 또는 호염기구라고 하는 세포가 주요 담당하는 세포가 됩니다. 이런 비만세포에서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화학 매개체들이 피부 안에서 분비가 되면은 피부에 있는 미세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서 미세 혈관이 확장되고 또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혈관 내에 있는 삼출액 또는 혈장이 주변에 진피 조직으로 새어 나오게 되겠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만세포나 호염기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학 매개체들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매개체는 히스타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붓게 하거나 발적을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히스타민 이외에도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헤파린 같이 혈관 확장성을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들도 두드러기를 만드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도 원인도 두드러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발생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면역학적인 반응과 비면역학적인 반응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학적인 반응으로서 두드러기가 나타날 때는 면역글로불린이 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면역글로불린은 면역글로불린 E, G, M, A 등 다양하지만 두드러기에서 주로 매개하는 글로불린은 이 면역글로불린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세포인 비만세포에는 수용체에 면역글로불린 E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경로로서 항원이 들어와서 면역글로불린 E
두 개를 이렇게 엮게 되면은 이 비만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과립들이 세포 밖으로 탈출을 하는 탈과립 현상이 되겠고요. 이 과립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히스타민을 포함한 두드러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드러기를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되는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항원들이 있는데 흡입 항원으로는 꽃가루나 진균의 아포,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달걀, 돼지고기, 감염증, 접촉, 약물 등 다양한 항원에 의해서 제1형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보채라고 하는 물질들이 매개를 해서 제2형 또는 제3형 알레르기 반응으로도 두드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면역학적인 반응으로도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르핀이나 코데인 또는 방사선 조영제가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약제나 물질은 말씀드린 면역글로불린이나 보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비만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과립들을 탈가립시킴으로써 두드러기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접촉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그 자리에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면역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아스피린 블레성이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드러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두드러기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드러기는 인체 내부의 요인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나타나는 피부의 혈관 반응이다. 혈관 속 물질이 피부 조직으로 빠져나가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팽진의 크기는 쌀알만한 것부터 손바닥 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때에 따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이나 목 안쪽에 부종이 생기면 호흡곤란을 초래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오늘 어떤 문제가 가장 불편하세요? 한 3일 전부터 몸에 뭐가 나고 예. 간지럽고 해서 어제 응급실 갔다 왔는데 네네. 어젠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몸에 뭐가 나고 간지러워서 찾아왔어요. 그 전에 한 1, 2주 전이나 해서 평상시와 다른 일이 있었나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네네. 약국 가서 기본 감기약은 먹었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가장 가려웠던 부분 그리고 가려운 정도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전신이 가렵고 화끈거려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간지러워요. 두드러기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지속되다 사라지는 경우를 급성이라 한다. 급성 두드러기는 비교적 젊은 층의 성인, 소아에게 많이 나타나며 음식이나 약물 알레르기인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의 추측과 회피가 가능하다.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3일 전에 갑자기 발생한 급성 두드러기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나 음식 등의 알레르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항히스타민제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면은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두드러기가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감염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한 두드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아스피린과 진통소염제 과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두드러기성 혈관염이 의심되면 피부 조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피부 증상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몸이 가끔 많이씩 빨개지고 예. 많이 가려워가지고 그런 증상이 계속돼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불편감이 있었나요? 한 7, 8년 정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빨개지는 증상이랑 두드러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피부에 올라오고 가려운 증상들이 좀 언제 더 심해진다 아니면 원인이 있나요? 아니,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도 많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추울 때나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그러면 그럴 때 조금 더 나타나는 편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란 팽진, 가려움증이 6주 이상 거의 매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환자의 70%는 두드러기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악화 요인으로 피로, 스트레스, 술, 약물 등을 들 수 있다.
이 환자는 두드러기가 7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분류상 만성 두드러기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만성 두드러기 중에서도 특히 좀 추운 환경에서 좀 더 악화되기 때문에 한랭 두드러기가 동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도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제이며 기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를 조절해서 꾸준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음식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발견해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반면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원인을 찾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두드러기의 작용을 억제시킨다. 항히스타민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생물학적 제제 혹은 면역 조절제와 같은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두드러기는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집중을 좀 못한다던가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 같이 심한 경우에는 후두 부종, 호흡곤란, 심한 증상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어서 조기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 등으로 두드러기의 발병률이 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할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시적인 증상으로 가볍게 넘기는 것은 금물이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때만 건강한 삶을 되찾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러기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두드러기를 증상으로 해가지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임상적인 특징상 두드러기가 내 몸에 지속되는 시간 자체가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로 짧기 때문에 병원에 실제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피부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드러기를 진단할 때는 환자가 얘기하는 임상 증상과 그리고 과거력이나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에서 나빠지는지 그런 병력 청취를 자세하게 함으로써 대부분 두드러기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 중에서 여러 가지 좀 특수 타입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를 일으킬 만한 특수 요인을 찾아서 실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유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두드러기랑 약간 다를 때 또한 다른 피부과 질환하고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증상이 어떤 두드러기에 해당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류를 더 설명해 주실까요? 두드러기가 특별한 요인 없이 그냥 수시로 아무런 특이 사항이 아닌데도 생기는 자발성 두드러기랑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유도성 두드러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성 두드러기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 두드러기랑 만성 두드러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도성 두드러기는 어떠한 상황이 두드러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피부 그림증, 압박, 한랭, 열, 콜린, 일광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류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만성 두드러기인데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특징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만성 두드러기는 시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데 한 번 생긴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두드러기 자체가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쉬지 않고 올라오는 지속형 만성 두드러기가 있겠고요. 며칠 있다가 없어지고 또는 몇 주일 있다가 없어지게 불규칙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간헐형 만성 두드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거의 80% 정도에서는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후를 보게 되면
한 번 만성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는 1년 안에 50% 정도에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년 안에 65%, 5년 안에 85%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 번 만성 두드러기가 되었을 때 5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확률도 15%나 되고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5%에 준하는 그런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환자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두드러기는 다양한 다른 종류의 피부 질환이 아닌지 배제를 해야지 되고 또한 다른 전신 질환에 생긴 것은 아닌지 다른 전신 질환이 아니라는 것까지 배제를 한 후에 최종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이외에 만성 환자의 30%에서 순환하는 자가 항체가 발견이 되었고 자가 혈청 피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환자가 보여서 이런 경우에 만성 자가 면역 두드러기라고도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이런 만성 자가 면역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항갑상생 항체라든가 백반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하고도 연관 관계를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반 만성 두드러기보다 치료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또한 급성 두드러기랑 임상 양상은 유사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모기에 물린 듯이 보이는 팽진, 홍반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해서 지도 모양으로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선 깊은 조직이 붓는 혈관 부종을 동반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매우 가려운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만성 두드러기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두드러기인데요. 만약에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두드러기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에 자극이 있을 때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두드러기인가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무 원인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환자들 분들께서 호소할 때는 아무 때나 생기는데 그래도 이럴 때 더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서 흔한 경우가 피부 그림증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두드러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를 조금만 긁거나 스치거나 눌리거나 좀 비벼도 그런 아주 약한 기계적 자극에도 받는 부분에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가려워서 긁게 되면은 긁으면 긁을수록 두드러기 발적이 매우 심하게 되고 더 가렵게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려워서 손가락으로 긁은 부분을 따라서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치 피부에 그림을 그리듯이 나타나는 형태의 두드러기라고 해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피부 그림증 또는 피부 묘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두드러기가 압박 두드러기가 있는데 이 두드러기는 피부 자극 후에 발생을 하지만 즉시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걷거나 오래 앉아 있은 후에 한 3-4시간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 두드러기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또한 통증을 동반하는 혈관 부종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 두드러기는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 타입에 해당해서 하루 이내에 소실되지 않고 2-3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찬 공기나 얼음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도 있죠.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는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의 1에서 한 3%를 차지하게 되는데 찬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찬물이 닿거나 얼음 등이 피부가 거기에 노출이 되면은 그 부분에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가운 요건에 노출이 되고 다시 몸이 더워질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랭 두드러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아주 심한 한랭 두드러기가 올 경우에는요.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빈맥, 두통 또는 드물지만 사망까지 가능할 수 있는 좀 위험한 두드러기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두드러기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네, 기타 열 두드러기라고 하는 두드러기도 있는데요. 더운 환경에 노출된 부분에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이 또한 매우 드문 두드러기로 알려져 있고요. 열 두드러기가 의심이 될 때는 손이나 발을 약 40도의 물에 몇 분간 담그고 있으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콜린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중에서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인데요. 5에서 7%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콜린 두드러기는 과도한 운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어떤 뜨거운 음식을 먹었거나 해서 우리 심부의 체온이 1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두드러기에 비해서 콜린 두드러기는 하나하나 올라오는 두드러기의 크기가 1에서 2mm로 굉장히 작은 크기가 되겠고요. 주로 체간, 배나 가슴, 등 위주로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광 두드러기도 우리가 가끔 마주칠 수 있는 두드러기인데요. 일광 두드러기는 태양 노출 부분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부종이나 두드러기가 수초에서 수분 내에 발생을 하고 대부분 수시간 내에 다시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는 임상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광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우리가 얼굴이나 팔은 햇볕에 자주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평소에 태양광 노출이 많은 부분이 아닌 적은 부분에 피부가 태양에 노출이 되면은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고요. 네. 갑자기 전신이 일광에 과도하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쇼크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두드러기가 되겠습니다. 물타 두드러기는 물이 닿은 부분에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이것은 물의 온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물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온도와 관계없이 물이 닿은 부분에 모공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 두드러기를 물타 두드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두드러기가 좀 흔한 질환인 만큼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드러기의 치료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두드러기가 발생할 만한 환경 그리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개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발생했던 원인이나 그런 악화시키는 요인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나 음식 같이 좀 어느 정도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만성 두드러기는 80% 이상에서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는 데만 매진하는 것보다 환자의 불편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힘든 것을 해결해주는 대증요법을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 물질이 히스타민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두드러기 치료의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비교적 권하지는 않지만 정말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단기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혈관 부종이 나타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로 증상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타 기본적인 항히스타민제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그리고 오말리주맙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 광선 두드러기 같이 특수한 타입인 경우에는 광선 치료도 병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 선택하는 치료제가 2세대 항히스타민이 되겠습니다. 2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1세대 때 만들어진 항히스타민제들은 좀 진정작용이 커서 졸림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어서 최근에는 처음에 선택하는 항히스타민제로는 대부분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몇 주를 지나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표준 용량보다 4배까지 올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더 높여서 사용했는데도 치료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개발되어서 만성 두드러기에 국내에서도 승인을 받은 오말리주맙이라고 하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또한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제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두드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드러기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오, 네. 왜냐하면 두드러기의 임상 증상이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렵고 힘들고 따갑고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티면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매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같이 꽉 끼는 옷을 많이 입으면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네. 많이 흔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드러기 중에서 지연 압박 두드러기가 있는데 압박을 받은 후에 수시간 있다가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꼭 스키니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지를 입거나 속옷이 닿아서 눌리는 부분에 두드러기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꽉 눌리는 압박을 받으면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자, 만성 두드러기는 식품 섭취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 이건 OX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쉽지 않은 대답인데요. 네. 만성 두드러기라면 X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 예,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약재, 음식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비교적 좀 있습니다. 또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제들도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만성 두드러기는 만성 자체가 원인을 밝힐 수 없으면서 특히 음식과의 연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히 한국 분들께서는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을 보이시기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에서조차도 모든 음식들을 다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시는데 이거는 바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음식이 정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음식일기 또는 식품일기라고 해서 한 달 정도 내가 섭취했던 음식들과 내 증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은 정말 원인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드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낮에 일상생활 할 때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두드러기가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밤만 되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드러기를 포함해서 많은 피부 질환들이 가려움증을 갖게 되는데 주로 밤에 더 심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두드러기 또한 밤에 더 많이 가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두드러기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콜티졸 같은 호르몬 레벨이 높아져서 염증 작용이 좀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항염증이 아니고 친염증, 염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또 호르몬 레벨이 우리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러한 그 호르몬의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밤 사이에 염증 반응이 좀 더 증폭돼가지고 가려움증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낮 동안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곳에 집중을 해서 나의 증상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으며 밤이 돼서 저녁이 되고 그렇게 나의 신체적인 반응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함으로써 또 2차적으로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제를 복용을 할 때 야간 증상이 더 심하다면 복용하는 시간을 아침, 점심보다는 저녁 때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더 가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침 바로 전에는 권하진 않지만 취침 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가벼운 운동이나 아니면은 가벼운 목욕을 해서 좀 땀을 내서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게 하는 방법도 밤에 나빠지는 두드러기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드러기 치료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만 먹으면 되나요? 증상이 있을 때만 두드러기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간혹 두드러기 때문에 자가로 약국에 가서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올라오고 두드러기 생기고 약을 먹게 되죠. 가려우니까. 그거는 솔직히 치료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드러기는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를 먹던지 해서 그 증상 자체를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않게
마치 정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나의 피부에서 두드러기 증상이 없게 유지가 된다면 추후에는 약제를 줄이거나 중단을 해도 두드러기 증상이 다시 안 올라오게 치료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약을 먹는 거는 올바른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두드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드러기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네, 두드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꺼야 할 눈앞의 불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작은 불씨가 비록 당장 큰 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고요. 이들은 두드러기 자체가 나의 일상생활에 가려움증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던가 피부의 발적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소소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킬 수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환자를 괴롭힐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눈앞에 작은 불씨라도 빨리 꺼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좋은 치료를 받는 질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피부과 이중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드러기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이죠.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화되기 전에 꼭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